2022년 하반기 기출보고 문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우선 언어 이해부터. 언어 이해는 다음 1번입니다.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가장 적절하다. 내용 일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치하는 내용을 고르면 되는 형태. 내용 일치는 제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앞에 있는 내용, 지문을 먼저 확인하시고 선택지로 가는 연습을 하셔야지 선택지에서 올라간 형태는 불리하다고 했어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 나옵니다. 전용, 공용, 공급, 계약, 서비스 5개가 있습니다. 전용 면적은 아파트의 방이나 거실, 주방, 화장실을 포함한 면적으로 개별 세대 현관문 안쪽의 전용 생활 공간을 의미한다. 발코니 전용 면적은 제외된다 했습니다. 전용 면적에서 제외된다. 발코니 면적은 빼야 돼요. 그 다음에 공용 면적은 주거 공용 면적과 기타 공용 면적으로 나뉜다. 주거 공용 면적은 거주를 위해 하는 면적으로 공용 계단, 복도 면적을 더한 것이다. 기타 공용 면적은 주거 공간을 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면적을 더한 것이다. 그 다음에 공급 면적은 통상적으로 분양에 사용되는 용어로 전용 면적과 주거 공용 면적을 더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공용 계단, 공용 복도, 그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계약 면적은 공급 면적과 기타 공용 면적을 더한 것이다. 공급 면적과 서비스 면적은 발코니 같은 공간의 면적으로 전용 면적과 공용 면적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돼요. 보시면은 공급 면적은 전용 면적과 주거 공용 면적 합친 거예요. 전용이랑 그 다음에 주거 공용이 있어요. 계단 이런 거, 복도, 그죠? 그 다음에 공용 면적은 주거 공용 면적, 요거죠, 요거. 이것과 기타 공용으로 나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전용 면적은 발코니는 서비스예요, 서비스. 발코니. 그 다음에 계약 면적은 공급과 기타 합친 겁니다. 공급, 계약입니다. 계약. 그럼 보시면은 이게 조합이 여러 개예요. 계약 면적이 결과적으로 전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부. 그래서 공급. 여기다가 기타까지. 이 공용이라는 게 주거 공용과 기타 공용의 합이거든요. 이렇게 합쳐야 돼요. 이거랑 이거랑 합쳤다. 됐죠?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공급과 공용에는 주거 공용 면적이 겹쳐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계약 면적 같은 경우도 서비스 면적이 지금 어딘가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맞죠? 포함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 계약 면적 안에도 지금 서비스 면적은 빠져 있다고 보셔야 되겠어요. 됐죠? 이게 답니다. 이 다예요. 자, 한번 가보죠. 1번 발코니 면적은 계약 면적에 포함 안 되죠. 서비스 면적은 포함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관리사무소 면적은 공급 면적. 관리사무소 같은 경우는 기타 공용 면적이에요. 기타 공용 면적. 기타면은 여기잖아요. 여기는 안 들어가는 거죠. 공급에는 안 들어가는 겁니다. 기타를 더해야지 계약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공용 계단 계약 면적은 3번이 답이죠. 요거. 그 다음에 4번 공용 계단과 공용 복도의 면적은 공급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용 계단, 그 다음에 공용 복도 이런 게 뭐라고요? 이런 게 주거 공용 면적이에요.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여기 들어가는 것이고 공급 면적은 전용 면적과 합이니까 포함돼야 됩니다. 5번은 개별 세대 내 거실과 주방 면적은 주거 공용 면적이 포함돼야죠. 잠시만요. 포함되지 않죠. 전용 면적이니까. 됐죠? 답은 3번입니다. 됐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이런 조합들이 있고
겹치는 부분이 있다는 거. 그게 조금 헷갈리는 부분인데 어차피 나중에 아파트 사신다면 매매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왜 다르지?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거는 이제 기준이 달라서 그런 거였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3번 보죠. 3번은 다음 글을 읽고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추론이라 하더라도 객관적인 추론이 돼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추론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즉 없는 내용을 얘기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내용 일치의 변형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글을 읽고 추론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볼게요. 사람들은 단순히 공복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많은 이유로 먹는다는 행위를 행한다. 먹는다는 것에 대한 비생리적인 동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 과학자들에 따르면 비만인 사람들과 표준 체중인 사람들의 식사 패턴에서 꽤나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한다. 한 연구에서는 비만인 사람들에 대해 식사 전에 그 식사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면 설명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식사량이 늘었지만 표준 체중인 사람에게서는 그런 현상이 보이지 않았다. 식사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면 더 많이 먹는데요. 비만인 사람들은. 또한 표준 체중인 사람들은 밝은색 접시에 담긴 견과류와 어두운색 접시에 담긴 견과류를 먹는 개수의 차가 거의 없다. 하지만 비만인 사람은 밝은색 접시에 담긴 견과류를 어두운색 접시에 담긴 견과류보다 2배 더 많이 먹었다. 자, 많이 먹는데 뭔가 이유를 찾은 듯해요. 그죠? 보겠습니다. 1번부터. 비만인 사람들은 표준 체중인 사람들에 비해 외부 자극에 의해 식습관의 영향을 받기 쉽다. 여기서 말하는 외부 자극이라는 것은 뭐예요? 식사에 대한 상세한 설명, 밝은색 접시. 그죠? 이거 말고도 더 있겠지만. 그래서 1번이 일단 될 것 같고요. 2번은 표준 체중인 사람이 비만 체중인 사람에 비해 식사량이 적다? 이거는 안 돼요. 상황에 따라 그렇다는 얘기지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3번. 비만인 사람들은 생리학적인 필요성보다 감정적 또는 심리적 필요성 좀 과하고요. 4번. 비만인 사람들은 표준 체중인 사람보다 감각에 예민하다. 패턴에 대한 얘기이지 감각에 대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표준 체중인 사람들은 욕구를 절제할 수 있다. 이게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죠. 그죠? 상대적일 수는 있겠으나 그 얘기도 없습니다. 그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가보죠. 5번은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적절하지 않은 것 내용 일치입니다. 보겠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고용 증대에 주안점을 둔 정책을 위반한다 해도 정책이 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 정책은 거품과 불평등만을 부풀릴 것이다. 근데 이거 읽어보시면은 어느 나라가 딱 생각납니다. 어느 나라 얘기예요. 물론 연방준비제도, 연준, 이거는 미국을 얘기하는 거긴 한데 미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가 생각이 납니다. 보세요. 기술산업의 거품 붕괴로 인한 경기 침체에 대응하여 2000년대 초에 연준이 시행한 저금리 정책이 이를 잘 보여준다. 특정한 상황에서 금리 변동이 투자와 소비의 변화를 통해 경기와 고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하지만은 역접이에요. 뒤에 얘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금리 변동이 투자와 소비 변화를 통해 고용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하지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게 아니라 이거야 라는 거거든요. 다른 수단이 훨씬 더 효과적인 상황도 많다. 가령 부동산 거품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금리 인상보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가 더 합리적이다. 생산적 투자를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부동산 거품을 가라앉힐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수단이 있다. 그 다음에 경기 침체기라 하더라도 금리 인하는 은행의 비용을 줄여주는 것 말고는 경기 회복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금리를 낮춰주는 게 단순히 은행 비용뿐만 아니라 이 들어가는 돈을 빌리는 것에 대한 것을 부담을 줄여주면서 어떤 투자를 하거나 이런 목적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부분에서 설비 가동률이 낮은 상황이라면 대출금리가 낮아져도 생산적인 투자가 별로 증대하지 않는다. 2000년대 초가 바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당시의 저금리 정책은 생산적인 투자 증가 대신 주택시장에 거품만 초래한 것이다. 어느 나라가 많이 생각나죠? 금리 인하는 국공채에 투자했던 퇴직자들의 소득을 감소시켰다. 노년층에서는 정부로, 정부에서는 금융업으로,
부의 대규모 이동이 이루어져 불평등이 심화되었다. 금리가 낮아지니까요. 그러니까 금리, 즉 은행 이자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소득이 줄어든 게 된 거예요. 4% 받았던 걸 2%로 줄어버리면 절반이 되는 거거든요. 그죠? 자, 그래서 이에 따라 금리 인하는 다양한 경로로 소비를 위축시켰다. 은퇴 후에 소득을 확보하기 위해 혹은 자녀의 학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사람들은 저축을 늘렸다. 연준은 금리 인하가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므로 소비가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2000년대 초 연준의 금리 인하 이후 주가 상승에 따라 발생한 이득은 대체로 부유층에 집중되었으며 대대적인 소비 증가로 이어지지 않았다. 자, 생각해보면 이런 겁니다. 이게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이 막 엄청 오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이었는데 6천만 원이 됐다. 그러면 와, 2배가 됐다. 내가 이거를 1억을 넣어놨으면 2억이 됐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에 1억 넣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 되겠어요? 그죠? 기껏 해야 1,000만 원. 그죠? 5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넣었단 말이죠. 300만 원, 600만 원 된 거예요. 그러면 와, 2배가 됐다? 실제로 300만 원 번 거죠. 맞죠? 그거를 보고 3천만 원을 넣었어요. 그럼 2,5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결과적으로 부유층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윳돈이 많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 그런 얘기 한 거고. 자, 다음. 2000년대 초 고용 증대를 기대하고 시행한 연준의 저금리 정책은 노동을 자본으로 대체하는 투자를 증대시켰다. 인위적인 저금리로 자본 비용이 낮아지자 이런 길을 이어가려는 유인이 생겨났다. 노동력이 풍부한 상황인데도 노동을 절약하는 방향의 혁신이 강화되었고 미숙련 노동자들의 실업률이 높은 상황인데도 가게들은 계산원을 해고하고 자동화 기기를 들여놓았다.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실업률이 떨어지지 않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다. 우리나라 얘기 같아요. 그죠? 자, 보겠습니다. 1번. 2000년대 초 연준의 금리 인하로 국공채에 투자한 퇴직자들의 소득이 줄어들어 금융업으로부터 정부로 부가 이동했다. 아까 뭐라 그랬냐면은 노년층에서 정부로, 정부에서 금융업으로 부의 대규모 이동이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반대로 얘기한 거죠. 금융업에서 정부로 간 거가 아니라 반대로 간 겁니다. 반대로. 1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2번. 2000년대 초 연준은 고용 증대를 기대하고 금리 인하했지만 더 어려워졌어요. 상황 자체가. 맞죠? 자동화시키고, 그죠? 노동력이 풍부한데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3번. 2000년대 초 기술 산업의 거품 붕괴로 인한 경기 침체기에 설비 가동률은 대부분 부문에서 낮은 상태였다. 그죠? 그러니까 금리 인하 시키면 될 줄 알았는데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4번 2000년대 초 연준이 금리 인하 정책 시행 후 주택가격과 주식의 가격은 상승했다. 거품이 쌓였다. 5번 금리 인상은 부동산 거품 대응 정책 가운데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 아닐 수 있다. 대안등이 있었거든요. 대안등. 그죠? 대안등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자료 해석으로 가볼게요. 1번 보겠습니다. 다음엔 2017부터 2021년 S사의 경제 분야 투자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렇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그 단위가 억원 %고 경제 분야의 투자 규모가 있어요. 그 다음에 총지출 대비 경제 분야의 투자 규모 비중인데 제가 이거는 현장에서 매번 강조하는 거예요. 매번. 이 식 자체가 총지출 대비. 그럼 총지출 분해. 경제 분야 투자 규모입니다. 맞죠? 그리고 비중이라고 썼으니까 마지막에 곱하기 100까지 한 거예요. 근데 경제 분야의 투자 규모와 총지출 대비 경제 분야의 투자 규모 비중. 얘와 얘를 준 거예요. 이렇게를. 그럼 당연히 총지출을 물어봐요. 총지출을. 물어보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면 총지출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 분모에 있으니까 구하려면 뒤집어야 돼요. 그래서 얘를 얘로 나눠야 돼요. 곱하기 100은 여기 돼 있는 거예요. 여기. 얘를 나누기를 곱하기로 역수를 바꿔버리면 이렇게 되거든요. 맞죠? 그러면 이렇게 약분이 되잖아요. 100분의 총지출이 나와요. 그러니까 100을 곱해야 돼요. 이렇게.
근데 보통은 대소관계에서는 모두 다 끝에 100을 곱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안 해도 되지만 만약에 특정 연도가 얼마다는지를 구하려면 100까지 곱해줘야 된다. 약분시켜야 되니까. 됐죠? 자, 거기까지 봐야 됩니다. 거기까지. 바로 가볼까요? 1번 바로 나왔네요. 2021년 총지출은 320억. 자, 이러면 100을 곱해야 돼요. 억 원입니다. 억 원. 320억 원 이상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3.2보다 큰 수가 나와야 돼요. 크거나 같은 수. 볼게요. 2021년.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6분의 21. 하고 여기다 100 곱할 겁니다. 6분의 18 더하기 3이죠. 3.5예요. 100 곱하니까 350억이네요. 1번 맞는 내용. 2번 2018년 경제 분야의 투자 규모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 이하다. 18년의 전년 대비니까 20분의 24 마이너스 20. 끝났네요. 쉽죠? 4죠. 20%입니다. 20%. 2번 17부터 21년 동안 경제 분야의 투자 금액은 110억 원 이상이다. 경제 분야의 투자 금액 17부터 21년까지 다 더하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100에다가 4, 3, 2, 1, 10, 110억이네요. 그죠? 됐습니다. 4번 2018부터 2021년 동안 경제 분야 투자 규모의 총지출 대비 경제 분야의 투자 규모의 비중의 전년 대비 증감 추이는 동일하지 않다고 했어요. 증감감감. 동일하지 않죠. 그렇죠? 5번 19년이 20년보다 경제 분야의 투자 규모가 전년에 비해 큰 비율로 감소했다. 19년이 20년보다. 끝났죠. 24분의 1이죠. 감소. 여기는 23분의 1이에요. 얘가 더 크죠. 그죠? 그러니까 20년이 더 많이 감소한 거죠. 네, 5번입니다. 5번. 이거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분수 비교니까. 분수 비교. 분자가 똑같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5번이 됐고요. 넘어가겠습니다. 3번입니다. 생활 폐기물 처리 현황이네요. 다음은 2017부터 2021년까지 생활 폐기물 처리 현황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세계 단위가 톤입니다. 매립, 소각, 재활용 이렇게 돼 있고 합계는 기억하세요. 합계는 여기 나와 있는 세 항목의 합이 아닐 수도 있어요. 밑에 아무 말도 없잖아요, 지금. 그죠? 아닐 수도 있다. 근데 긴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면은 1의 자리 더해보는 걸 하나만 하지 말고 2개 정도 해보셔요. 2개. 맞네요. 그죠? 아, 그럼 밑에 나와 있는 합계가 전부구나. 생활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간혹 함정의 형태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렇습니다. 1번. 전년 대비 소각 증가율은 이게 사실은 전년 대비 소각 증가율이라고 하면 안 되고 소각의 증가율이라고 해야 돼요. 그죠? 소각 증가율. 소각의 증가율. 2019년이 2020년의 2배 이상이다. 19년이 증가율. 2배가 될 수 없겠어요. 왜냐면은 보세요. 1000 정도 증가했어요. 1000. 정확하게는 995. 얼마 증가했죠? 이거는 331에다가 400 정도니까 731에다가 4 빼면은 730, 27 이렇게 되네요. 그죠? 727. 근데 분모는 사실 큰 차이가 없어요. 609, 11, 604. 이 2배라는 얘기 아니에요? 2배 택도 없죠, 이거 2배는. 맞죠? 택도 없다. 2배는 택도 없다. 1.5배는 되나요? 1.5배는 될 수도 있겠어요. 1.5배 정도는. 자, 어찌됐건 간에 2배는 안 된다. 1번이 답입니다. 2번. 매년 생활 폐기물 처리량 중 재활용의 비율이 가장 높다. 생활 폐기물, 재활용이 가장 높다. 분모는 똑같기 때문에 항목 자체의 값이 제일 크면 돼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매립량은 소각량 대비 60% 이상이다. 자, 70% 넘고 60% 넘죠. 60% 넘어요. 이거를 예로 나눠서 이 값이 60%가 넘느냐로 하지 마시고 1, 2, 6, 4, 8 이거 60%를 구해요. 어떻게? 6,
12, 36, 24, 48. 딱 해보면은 얘보다 작은 값 나와요. 맞죠? 그렇게 끝내야지 나누고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곱하기가 편하니까. 왜냐면 9구단은 꿰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다음에 4번은 확인. 5번은 현황에서 2021년 재활용의 비율은 소각량의 비율의 3배보다 작다. 자, 전체를 얘기하는 것 같죠? 재활용의 비율 2021년입니다. 요거죠. 약 60%. 그 다음에 17년의 소각량의 비율 약 20%. 60%. 60%가 조금 안 돼요. 맞죠? 60%가 조금 안 되고 얘는 20%가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3배는 안 되네요. 3배. 그죠? 맞습니다. 다음은 1번이 되겠고 다음 넘어가 보죠. 다음 4번입니다. 다음은 한국과 미국의 소방직 및 경찰직 공무원의 현황을 나타낸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보죠. 이겁니다. 전체 공무원이 있고 소방직과 경찰직이 있는데 택도 없어요. 그죠? 일부입니다. 일부. 보겠습니다. 1번 한국의 전년 대비 경찰 공무원의 증가 인원수는 자, 이 정도는 확인이죠. 확인.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2번 한국의 소방직 공무원과 경찰직 공무원의 인원수 차이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 자, 한국 차이는 항상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는 건데 빼고 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현장에서 뭐라 말씀드리냐면 이거는 뺄셈 비교다. 뺄셈 비교. 무슨 얘기냐? 뺀 값을 비교하지 말고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얼마 증가했어요? 6천이 좀 안 되죠. 그죠? 여기는 3천이 좀 안 돼요. 이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냐? 소방직 공무원이 있고 경찰이 있어요. 그럼 경찰은 증가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소방직도 증가했어요. 근데 완만하게 증가한 거예요. 이렇게.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 다음 여기는 7,500. 여기는 7,500이 안 되죠? 그럼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맞죠?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이거를 굳이 빼지 말고 안 빼도 됩니다. 왜 이렇게 하냐? 얘네들의 차이보단 얘네들의 차이가 더 작으니까. 비교는 항상 작은 값 위주로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2번이었죠. 2번. 매년 감소하고 있다?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오히려. 거꾸로 얘기했네요. 2번이 답입니다. 3번 확인. 4번 미국의 소방직 공무원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년이 21년보다 7% 이상 높다. 자, 요건 따져봐야 되는데 보세요. 전년 대비 소방직 공무원입니다. 이렇게죠. 이렇게 해요. 그럼 보통 이런 거는 앞에 있는 숫자를 좀 따는 게 좋아요. 반올림해서 그래서 220, 282, 341, 62, 18이고 59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여기가 큰 거예요. 왜? 분모는 작은데 분자는 크니까. 여기는 282, 59. 다만 좀 하나 걸리는 게 있어요. 뭘 걸리냐면 2020년이 2021년보다 증가율이 7% 이상 높대요. 7%. 7%포인트도 아니고 7% 이상 높다. 자, 얘가 어디 보자. 220분의 빼기 4. 맞죠? 그럼 이거는 비율로 계산하면은 30%, 2%가 좀 안 되죠? 28.xx%예요. 그렇죠? 그다음 요거는 얘가 계산해 보시면은 요것도 쪼개기가 들어가면 이거에 56.4 더하기 2.6이죠. 2.6. 이러면은 1%가 안 돼요. 맞죠? 그러면 얘네들의 차이는
7%포인트 이상 나요. 맞죠? 여기 뭐라고 했죠? 7%포인트 이상. 맞죠? 자, 주의하셔야 돼요. 제가 좀 걸렸던 내용인데 7%포인트 이상 난다고요. 근데 이거를 비율로 얘기하잖아요. 비율로 얘기하면 간단하게 21%, 28% 이러잖아요. 그럼 이거는 약 3분의 4배예요. 3분의 4배. 3분의 4배는 뭐예요? 30% 이상 증가한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7% 포인트라고 해도 맞고 퍼센트로 해도 맞은 거예요. 왜냐하면 증가율이 이 증가율보다 몇 퍼센트 크다 그러면 크다라는 거는 비율로 가셔야지. 그죠? 퍼센트로 얘기하려면. 맞죠? 그래서 30% 이상 증가한 거예요. 30% 이상. 포인트로 가도 맞고 제가 봤을 때는 포인트를 잘못 쓴 것 같은데 어떤 걸로 해도 맞기는 맞다 이 얘기입니다. 됐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미국의 경찰직 공무원이 미국 전체 공무원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 미국의 경찰직 공무원. 자, 얼마 증가했죠? 188만, 한 32만 정도 증가했어요. 여기는 4만이 안 되죠. 32분의 4. 신분수라고 하는데 8분의 1이잖아요. 8분의 1. 얘가 커요? 8분의 1이 커요. 얘가 더 크죠? 그럼 감소한 거예요. 얼마냐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여기는 얼마 증가했어요? 38만. 얼마 증가했어요? 여기는 4만. 38분의 4. 어떻게 더 커요? 얘가 더 크죠? 감소한 거예요. 얼마인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신분수. 그렇죠? 신분수에 대한 내용까지 깊게 들어가면 좀 복잡하니까 증가한 거에 대한 분수를 만들어서 즉 새로운 분수를 만들어서 나머지 앞에 있는 것과 비교하는 거죠. 그런 형태. 물론 비율 계산하셔도 됩니다. 어렵진 않지만 그 답은 2번이 됩니다. 다음 넘어가 보죠. 다음 창의 수리. 간단한 문제 드립니다. 14번. 14번이 아니라 1번. 농도가 14%로 오염된 물 50g 있다. 깨끗한 물을 채워서 농도를 4%포인트 줄인다. 즉 10%를 만드는 거예요. 그죠? 50g. 50g 있어요. 그죠? 50g. 근데 물을 채워요. 물. Xg을 채우죠. 그럼 요거는 비커 공식 이용해 볼까요? 14 곱하기 50이 있었어요. 여기다가 0% 물을 채워요. 그랬더니 10이 된 거죠. 계산해 보시면은 700. 500 더하기 10x. x는 20입니다. 20. 20g을 넣어야 돼요. 답은 4번입니다. 농도 공식을 쓰셔도 되고 시소 공식 쓰셔도 돼요. 시소 공식. 뭐가 됐든 간에. 다음 2번. 어떤 자연수로 245를 나누면 5가 남고 이 얘기는 뭐예요? 240이었다면 나누어 떨어진다. 100을 나누면 4가 남는다. 96이었다면 나누어 떨어진다. 가장 큰 수예요. 최대 공약수죠. 딱 보니까 일단 24, 10, 24 곱하기 4, 2, 5, 여기는 2. 즉 최대 공약수는 48입니다. 물론 24로 나눠도 돼요. 24로 나눠도 나머지가 5, 나머지가 4예요. 12로 나눠도 나머지가 5, 나머지가 4예요. 하지만 가장 큰 거니까 그런 숫자 중에 가장 큰 거 최대 공약수 48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다음 3번 철도의 길이가 720m인 터널이 있다. 철도 길이가 A기차는 터널을 완전히 빠져나가는데 56초, 기차의 길이가 A보다 40m 짧은 B기차는 160초 걸렸다. 4분의 1 지점에서 만난다고 할 때 B기차의 길이는 이랬습니다. 터널 문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움직인 거리, 통과한다. 그러면 움직인 거리는 터널의 길이에다가 기차의 길이인 거죠. 근데 A의 기차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X. 아니다. B를 X라고 놓을게요. 근데 A기차보다 40m 짧은 게 B기차니까 A는 X 플러스 40이 돼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동시에 양 끝에서 출발했을 때 4분의 1 지점에서 만난다. 그러면 동시에 출발했기 때문에 움직인 시간이 똑같아요. 근데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죠.
시간이 같다라는 것은 거리와 속력은 뭐예요? 비례관계입니다. 거리와 속력은 비례관계. 무슨 얘기냐? 지금 4분의 1 지점에서 만났는데 누가 더 빨라요? 누가 더 빨라요? 현실적으로. A가 빨라요? B가 빨라요? A가 당연히 빠르죠. 그죠? 그럼 A의 속력이 B 속력이 몇 배라는 얘기예요? 3배라는 얘기예요. 3배. 왜? 4분의 1 지점에서 만났다는 얘기는 B는 출발한 지 4분의 1 지점에서 만난 거고 C 기준으로 보면 4분의 3 지점에서 만난 거예요. A를 기준으로 보면. 그러니까 A가 4분의 3을 오는 동안 B는 4분의 1을 갔으니까 거리의 B랑 속력의 B랑 비례한다. 거리의 B가 3대 1, 속력의 B도 3대 1. 됐죠? 그러면 A의 속력은 어떻게 돼요? A의 속력은 자 720 더하기 X 더하기 40을 56초 만에 B는 720 더하기 X 얘를 160초 만에 속력이 몇 배라고요? 3배라고. 3배 하면 같다는 거 아니에요? 3배 하면 같다. 맞죠? 자, 그래서 대각선으로 가서 계산하시는 겁니다. 숫자 자체는 지저분해요. 숫자 자체는 지저분하긴 한데 자, 요거는 해봅시다. 자, 이렇게 해보시면 760이네. 160 맞죠? 더하기 160x 하면은 720에다가 3 곱하게 되면은 168이에요. 더하기 168x 넘어가면 8x 자 넘어가면은 720 자 이거 애초에 나눠서 갈 걸 그랬네요. 720에다가 160 곱한 거 얘는 계산해 보시면은 740에다가 160 곱한 값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720 곱하기 8 이렇게 되네요. 계산해 보면은 6400 그 다음에 7, 8에 56 16 576 이렇게 하시면은 640 나오네요. 그죠?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X는 80이 나옵니다. 80. 갑자기 조금 건너뛴 계산들이 있는데 효율적인 계산하고자 나오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그냥 계산하셔도 원리는 똑같이 나옵니다. 답은 80m 4번입니다. 계산하면 나온다는 얘기죠. 다음 4번입니다. 4번은 어떤 두 소행성 간의 거리가 150km다. 두 소행성이 서로를 향하여 초속 10km와 5km로 접근한다면 둘은 몇 초 후에? 자, 이거는 만나는 유형이죠. 만나는 유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움직인 거리 합은 둘 사이의 최초 거리죠. 그죠? 근데 둘은 동시에 출발합니다. 그러면은 1초 뒤에 둘은 15km 가까워져요. 왜냐면은 움직인 거리 합. 그죠? 그러니까 1초마다 15km씩 가까워진다. 10초죠. 답은 2번입니다. 이거 쉬웠고요. 다음 언어 추리 1번입니다. 다음 제시된 명제가 모두 참일 때 추론한 거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바나나의 열량은 방울토마토의 열량보다 높다 이랬습니다. 순서를 나타내는 것 같죠? 바나나의 열량은 방울토마토보다 높다. 바나나가 방울토마토보다 높대요. 딸기의 열량은 사과보다 높다. 낮다. 사과보다. 사과 열량은 바나나보다 낮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1번 딸기가 가장 낮아요. 방울토마토랑 비교가 안 돼요. 2번 마찬가지고 3번 마찬가지예요. 그죠? 지금 알 수 있는 거는 바나나가 가장 높다예요. 4번입니다. 그죠? 5번 알 수 없죠.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관계는 얘가 1등이다와 사과가 딸기보다 열량이 높다. 여기까지밖에 몰라요. 그 둘을 제외한 나머지는 알 수 없답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다음입니다. 2번 다음 5사람 중 오직 한 사람만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사람은 있습니다. 자, 한 사람만이 거짓말을 한대요. 그 얘기는 5명은 진실을 말하는 것이고
한 명인 경우에는 모순만 찾으면 끝나요. 모순. A, C는 거짓말하고 있다. A하고 C가 모순이에요. 됐죠? 왜? A가 참이면 C는 거짓말. A가 거짓이면 C는 참말. 그럼 나머지는 다 뭐예요? 나머지는 다 참입니다. 그러면 C가 참이래요. 그럼 끝났죠. A가 거짓말입니다. 나머지 필요 없는 내용이죠. 이런 거. 네, 필요 없는 내용입니다. 2만 봐도 알 수 있네요. 그러니까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2년도 하반기 기출보고 문제 봤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